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령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방과 분단이 북한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고, 그 중에서 노동자와 기술자 부족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민주개혁이 실시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개혁이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주요산업 국유화, 노동법령 공포, 사법, 재판기관의 개혁 등 인민민주주의적인 체제 건설을 위해 실시해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의미하는 북한의 용어입니다. 토지개혁의 전격적인 실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는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개혁이 갖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새로운 체제 건설 과정에서의 의의는 북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조치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민주개혁이 무엇보다도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들을 조성하였다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즉, 노동법령을 비롯한 민주개혁의 여러 조치들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 사회는 생산력의 저하, 심각한 물가 인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유동 현상이 매우 큰 문제였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높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지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법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동법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8시간 노동제, 그리고 제2조에서는 위험한 환경이나 지하에서의 노동은 7시간만 일할 것을 규정했고요. 제3조에서는 14살에서 16살까지의 소년 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 4조에서는 14살 미만의 유소년들에게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시키는 내용이고, 5조에서는 시간 외의 노동은 1년간 250시간까지만 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그리고 제12조에서는 1년에 최소 2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줘야 된다는 것, 14조에서 17조까지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 18조에서는 의무적 사회보험제의 제정, 20조에서는 노동보호 대책의 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로 이루어진 노동법령이 공포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과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취해진 일련의 노동법령 관련 조치들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노동법령의 주요한 내용, 예컨대 8시간 노동제라든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과 같은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였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뎌내야 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치는 매우 혁명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 시기 일련의 노동법령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감했던 일상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우선 첫째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임금 인상, 두 번째로 사회보험제의 제정과 운영, 세 번째로 노동보호조치의 실시, 네 번째로는 남녀평등권 법령 제정에 따른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법령이 공포되었다고 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노동법령이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1949년에도 8시간 노동제를 위반하고 시간 외 노동을 시키는 경우, 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나 문화복리시설이 부족한 경우, 여성 노동자를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 노동법령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당시의 법제적인 이상 그리고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노동법령이
노동법령이 제정된 가운데 이어서 여러 가지로 노동자와 관련된 법적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제정과 운영입니다. 노동법령의 18조, 19조, 25조에서 규정한 의무적 사회보험제가 북한에서 제정되게 됩니다. 노동법령 18조에서는 각 기업과 사무소 및 경제부문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19조에서는 산업국과 직업총동맹이 함께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5조에서는 직업총동맹이 참가하는 6개월 기한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사회보험 문제와 실업자 그리고 나이든 노동자들에게 주는 연휴금 규정 문제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법령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후인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로 사회보험법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1장 총칙부터 14장 벌칙 그리고 부칙까지 총 1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법령의 제19조에서 규정하였던 급부 항목을 세분화하고 범위를 넓혔고, 또 급부 대상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즉 피보험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노화, 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평상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각종 보조금, 연휴금, 그리고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의 의료비 보조사업, 두 번째로는 노동자와 사무원, 그 가족에 대한 건강 증진과 입영률 저하,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한 요양소, 정양소, 휴양소, 타가소, 그리고 예방의료를 위한 비용의 보조와 같이 각종 보건 및 문화사업의 실행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즉, 북한의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퇴직금, 연금 등 일련의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도의 혜택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법령에 의거하여 1946년 12월 19일 사회보험법을 제정 발표하였고, 그 이듬해인 1947년 1월 24일에는 전 북조선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지배층이 사회보험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보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휴양소나 정양소의 이용, 의료상의 지원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일괄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7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이 우선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7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 실시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었고, 1948년 6월 24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취업 당일부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상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사회보험의 방조 범위와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어서 1950년 5월 25일에도 내각결정 114호로 피보험자의 방조와 범위, 비율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의 기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 차원의 사회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재정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회보험 실시를 준비하고 있던 1946년 말에 북조선 노동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그 준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로 1946년 10월까지의 보험료 징수 예산액이 8,315만 원인데 비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300만 원, 즉 53%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북노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노동부장이었던 오기석과 직업총동맹위원장 최경덕에게 사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약 한 달 후인 1947년 1월 8일, 즉 사회보험의 발효 2주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보험료 징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대비 72%인 7,500만 원만이 실제로 징수되어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부정수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47년 2월에 열렸던 제1차 사회보험 중앙병원장 회의에서는 노동국의 사회보험장이 피보험자들이 보험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짜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정권 측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1950년 8월 26일 노동성령 제11호 사회보험 각종 보조금 지불 절차에 관한 요강을 정하고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지불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수행해야 될 점검표를 명문화하는 등 지불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동보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복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그 결과 노동력을 보존시키고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면, 노동보호는 처음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복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보호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보호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이익을 위한 일체의 경제적인 내용, 즉 노동시간의 제한, 노동안전의 확보, 임금이나 기타 다른 물질적인 보장과 같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보호는 노동법령 제20조와 21조에서 규정된 노동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 위험, 건강에 대한 유해로부터 노동자와 사무원을 보호하고 이러한 요구의 실현에 대한 감독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노동보호는 안전 그리고 위생, 이 두 가지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민주개혁 과정에서 노동보호 조치는 노동 분야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인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 조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부여됩니다. 노동보호 조치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노동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인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보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노동보호 조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고, 또한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나오게 될 북한 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보호 조치가 가장 시급했던 부분은 바로 탄광과 광산이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석탄을 캐는 곳은 탄광, 그리고 석탄이 아닌 금속류를 캐는 곳은 광산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하튼 탄광과 광산은 갱도 붕괴, 낙반 사고, 지하수와 가스 유출, 폭발물의 오발 사고나 분진에 의한 질병과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개 목숨과 직결되는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는 1947년 6월 12일에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노동 및 보충적인 휴가를 주어야 할 직업원 종목에 관한 규정을 규칙 제6호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지하노동자의 범주는 지하 3m 이하에서 항상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돼서 탄광과 광산부문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갱내에서 작업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1948년 2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10호 결정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탄광과 광산 책임자는 낙반, 가스, 폭발, 화약류 사용 등의 위험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에 필요한 대책 및 노동보호 시설을 갖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948년 2월 4일의 110호 결정이 곧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서는 생산 과정에서의 작업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법적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규정 제1조에서는 이 노동보호 규정의 목적을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 건강에 대한 유해 조건으로부터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여 노동 생산력을 보장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2조와 3조에서는 이 규정은 북한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사무소에 속하는 노동자, 사무원,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 속하는 노동자와 사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범위를 명시합니다.
각 기업의 지배인과 고용주는 노동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노동보호에 관한 모든 법규를 상세히 설명 및 게시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노동보호 조치가 실시되면서 노동과 관련된 재해 건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1948년도에 노동재해 건수는 1사분기에 비해서 2사분기는 72.4%로 내려갔고 재해 빈도는 1사분기의 10.1%에서 2사분기에 7.8%로 저하됩니다. 이렇듯이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3년간 안전사고의 원인과 빈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가장 많은 38%의 비율은 생산 현장의 안전시설과 노동보호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0%의 사고 비율은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고요. 사고 발생 원인 1위가 노동보호 시설의 부족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생산 현장에서 노동보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예방이나 안전교육을 담당해야 될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 안전시설 설치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계속 나타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2위가 노동자의 부주의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를 노동자 개개인의 잘못으로 전가시키려는 경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노동법령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북한의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법령 실시 이후에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